자, 덕윤리 의입니다. 잠시만요. 문서를 불러와서 보이지 얘들아? 의 여기죠. 자, 보겠습니다. 덕윤리는 행위의 정당성을 유독한 행위자의 성품으로부터 도덕적 정서, 동기, 모든 요인들을 다 그러니까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선은 덕윤리는요, 여러분, 원칙은 없어요. 원칙을 중시한다 이런 얘기는 절대 없고요. 그 행위자의 성품에서부터 그 상황들을 종합해가지고 행위를 하는 거지, 실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덕윤리는 굉장히 다원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다원적인 성격을 가지고요. 그래서 요거 볼게요. 요 사진 볼게. 이게 맥킨타이어 얘기인데 봐봐. 자, 근대 법칙윤리는 여러분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중시하죠. 칸트하고 공리주의죠. 칸트는 의무, 그죠? 공리주의는 결과를 고려하라라는 건데, 이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중시하게 된 이유는 여러분, 이 근대에 들어와서는 이게 이제 공동체거든. 이게 공동체가 다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옅어졌다는 얘기야. 이 공동체가 더 이상 그 어떤 소규모 공동체가 아니라 전 세계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게끔, 즉 전체의 개인, 각 공동체가 아니라 전체로서 하나하나의 개인들이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행위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를 고려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죠? 공동체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내가 살고 있는 곳, 내가 사는 나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각자가 올바르다라고 생각하는 원리를 가지고 그 원리대로 행위하라. 그게 법칙윤리거든. 그래서 공동체의 이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덕윤리는요. 왜냐? 아니 어떻게 공동체의 관계의 중요성을 얘기하지 않고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저번에 얘기했잖니 얘들아. 모르는 사람이랑 친구랑 여자친구랑 엄마가 물에 빠졌어요. 친구는 또 나에게 뭐랄까 1,000만 원을 빌려준 친구야. 1,000만 원을 빌려줬어. 자 여러분, 칸트라면은 누굴 구하겠니 얘들아? 칸트라면 누굴 구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칸트라면 칸트라면 누굴 구할까? 그렇지. 안 들려? 안 들려? 예리는 안 들려? 들리지? 들려서 그렇지 대답한 거죠. 다 구해야 되죠. 다 구해야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누구나 다 중요합니다. 모르는 사람도 다 똑같아. 그지? 그런데 공리주의는요. 우선은 1,000만 원 빌려준 친구는 안 구하겠죠. 그지? 나에게 좋은 결과여야 되니까. 그렇죠? 계산하겠지. 그러나 여러분 덕윤리는 엄마죠. 관계에서부터 실천이 나오는 거니까. 이해가지? 그래서 모르는 사람보다 관계성이 높을 때 실천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실천을 높이는 게 바로 이제 관계다라는 얘기죠. 관계에 의해서 실천이 높아진다는 거야. 그게 덕윤리다라는 얘기입니다. 관계를 중요시 안 여길 수 없다. 공동체를 무시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선생님, 공리주의는 반성한 개인주의잖아요. 공동체의 사회 쾌락의 총량을
고려하잖아요. 그럼 고려하죠. 고려하는데 여러분 차이가 뭐냐면 얘들아 이런 거야. 내가 공리주의자인데 한국에서 살아요. 그런데 한국에서의 전통이라든가 뭐 그런 거 중요하나? 전혀 중요하지 않아. 그냥 뭐야? 내가 하고자 하는 행위에서 그냥 다른 사람을 고려할 뿐이야. 사회 전체를. 그렇죠? 내가 바로 미국 가잖아요? 그럼 바로 공리주의적 원리에 의해서 행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덕윤리는 그게 아니야. 왜?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으면 그 나라의 전통의 덕을 알아야 되고 그 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덕을 내가 계속 실천하면서 내가 품성으로 가져야 되는 거야. 그게 효가 되겠죠, 대표적으로. 미국 가면 뭐가 되겠어요? 정의, 정의라는 것은 어떤 올바른 분배 뭐 이런 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고 또 그걸 실천하면서 내가 또 그걸 품성으로 지녀야 되는 거지. 공동체가 그냥 집합체가 아니란 말이지. 덕윤리에게 있어서. 이해될까 얘들아? 이해될까요? 공리주의에게는 그냥 집합이에요, 집합.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학적으로 계산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오케이? 안 들려? 왜 안 들리지? 지금은 들려요? 어, 지금 수업은 녹화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리긴 할 거예요, 유튜브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여러분 내가 칸트에서부터 쫙 올릴 테니까 필요한 부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음, 다시 들어갈게, 그러면. 혹시 모르니까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해야겠다. 이거 중간에 꺼지면 안 돼가지고. 충전이 안 되네. 자, 이제 덕윤리 들어갈게요. 덕윤리는 뭐 우정, 사랑, 뭐 잘 안 보인다. 자연적 감정, 인간관계, 맥락, 구체적인 상황 다 중요한 거야. 다 중요한 거야.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모든 요소들을 잘 종합해 가지고 탁월한 상태를 내가 행위하는 것이지요. 이해하겠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얘들아 고지전 생각해봐. 기억나죠? 비겁과 만용의 극단에서 이 비겁이나 만용 자체는 지금 뭐야 선이든지 악이다든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우리 편이 적으면은 약간 비겁한 쪽으로 가서 행위하는 게 탁월한 행위가 될 거고 우리 편이 많아 상대편이 적으면 빨리 제압하고 약간 만용 쪽에 가까운 행위가 탁월함이 될 거라고. 이 탁월한 상태 이걸 해결하는 게 바로 이걸 찾아내는 게 실천적 지혜가 되는 거고요. 그죠?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이게 뭐가 돼요? 탁월한 상태에 뭐가 돼? 중용의 덕이 되고 비겁과 만용의 상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덕의 이름은 용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양극단으로 치우칠 때 막 비겁하게 행동하고 만용스럽게 행동하고 이때가 악이 되는 거고 지금 이 자체는 선과 악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상황 속에서 탁월한 상태를 찾는 거고 그게 바로 선이 되는 거죠. 이 극단에 치우치면 그때 그게 악이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이해됐어? 비겁과 만용이라는 것 자체가 선과 악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해됐지? 어느 정도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쪽으로 가기도 하니까 탁월한 상태가. 오케이? 대신에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되는 거. 됐어요? 그래서 덕윤리는 고대 폴리스 이거 공동체잖니? 이거를 다시 중시한다. 우리 공동체주의로 간다 이거야. 공동체주의. 그리고 이 공동체적 중요시 여기는 덕을 배우고 실천한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만약 아직 이 덕을 갖추지 않았어. 그러면은 그 공동체에서 위인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어떤 그런 우리가 뭐라 그러니 그걸 모델로 삼아가지고 롤 모델로 삼아서 그 사람처럼 행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용기라고 하면 뭐 안중근 선생님이라든가 이순신 장군님처럼 행위해야지라고 하는 거고 효라면은 뭐 한석봉처럼 나 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면 내가 뭘 효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효나 용기라는 것은 항상 상황 속에서 탁월한 상태의 행위는
어느 정도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덕의 상대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될까 얘들아? 이해됐어요? 응? 오케이. 자, 덕일류는 행위자의 성품을 중시한다. 근데 법칙류는 행위를 중시한다. 행위의 동기는 칸트가 되겠죠? 행위의 결과는 뭐야? 공리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칸트와 공리주의는 행위를 중시하고 행위의 뭐야? 원칙을 중시합니다. 원칙에 따라 행위를 해야 돼. 그렇지? 그러나 덕일리는 뭐예요? 행위자의 덕에 따라서, 성품에 따라서 행위를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덕일리는 나는 어떤 인간이 되어야 하는가가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이야기의 부분인가, 이야기 서사 뭐야? 그 나라의 역사, 전통 등이 되겠지요. 그 나라의 한 부분이라 얘기죠. 공동체의 한 부분이다 이거야.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고요, 실천을 중요시 여깁니다. 악행 금지. 칸트에게 있어서 악행은 뭐예요? 순수 이성에 어긋나는 행위가 다 악행이 되죠. 공리주의에게 있어서는 나쁜 결과가 나오는 게 다 악행이 되는 것이죠. 다 뭐에 의해서? 원칙에 어긋나는 거잖아. 원칙 중시. 근데 문제는 이 원칙을 중시하다 보면은 실천하지 않아요. 그렇죠? 탁상 공론하게 되지. 내 원칙이 맞다, 내 원칙이 맞다. 배트맨 이해 기억나죠, 여러분? 그럼 똑같은 거야. 이해됐지? 너 독일은 우선 실천해야 된다 이거지. 실천 강조. 자, 다음에 덕일리적 접근.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적 전통에 따라서 행위자의 품성과 덕성을 강조했다. 의무론과 공리주의 비판했다.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의 중요성을 간과했습니다. 그죠? 행위자 간과한 거야. 행위자의 도덕성과 인성 간과. 이거는 결국 공동체 간과도 맞습니다. 왜죠? 이 행위자의 덕은 어디서부터 온 거야? 어디? 공동체로부터 오니까. 됐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거. 이게 왜냐면 얘들아,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강조했다는 얘기는 공동체를 벗어난다는 얘기거든. 이해가지? 칸트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의무를 따르겠다라는 내 개인의 자유와 권리만, 내가 그걸 그냥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공리주의도 마찬가지죠. 나는 항상 결과를 고려하겠어. 여기에 공동체가 뭐 추천해 주는 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공동체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덕일리는 공동체 안에서 중요시 여기는 덕, 그거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래서 공동체의 전종을 무시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덕일리가. 됐어? 끊겨? 오케이.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지금 소리 제일 크게 했는데. 지금은 어때? 그래요? 아휴, 어떡하냐, 니네 너무 안타깝다, 진짜. 아휴. 올릴게, 유튜브에 올릴게. 그때 같이 보세요, 알겠죠? 보충하세요. 자, 갑니다. 도덕적인 덕은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것도 아니요. 이거 사실 이게 포인트예요. 아리스토텔레스 저기 니코마코스 윤리학에 나온 거거든. 본성적으로 생겨나는 게 아니요. 마이크 뭐? 켜 있는데 안 들려? 응. 그래. 아, 이거 진짜 느리구나, 얘들아. 어떡하냐? 세상에. 아이고, 참. 고생이다, 진짜. 자, 어쨌든 갈게요.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이 본성에 반하여 생겨나는 것도 아니다. 뭐 이것도 본성도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들을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끝났어. 습관을 통해 완성된다. 정의로운 일들을 행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함으로써 절제 있는 사람이 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게 포인트죠. 정의로운 일들을 행하면서 정의로운, 절제 있는 일들을 행하면서 절제 있는. 실천해야 된다는 얘기야. 아무튼 그죠? 덕윤리는 아리스토텔레스 덕론에 바탕을 둔다. 덕은 지적인 덕과 도덕적인 덕으로 나눴었죠. 도덕적인 덕은 욕망과 욕구의 측면에 이성의 귀를 기울이고 이성의 명령에 따라 먹게 되는 것으로 이게 탁월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탁월한 행위. 그리고 이 탁월한 행위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뭐였어요? 실천적 지혜. 실천적 지혜는 문제 해결 능력. 탁월한 행위가 바로 중용의 상태. 중용은 극단에 치우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적인 행위에 의해 습관화됨으로써 완성된다. 사상적 전통을 이어받은 덕윤리는 의무론과 공리주의를 비판한다. 도덕 행동에서 행위자의 덕성 중시한다. 포인트죠. 덕윤리 특징, 유덕한 품성,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삶에 관심을 가진다. 자, 이거 포인트 별표. 감정 배제한 채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고립된 개인이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감정 배제하지 않아요.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요. 감정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탁월한 위치를 찾는 거야. 상황에서. 그지? 그래서 상황과 맥락 고려. 도덕 판단은 구체적이면서 맥락적 사고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도덕 실천력을 높일 수 있어요. 자, 1번 풀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자, 볼까요? 나는 윤리학의 근본 과제가 좋은 삶이란 뭐냐? 좋은 삶이란 뭐냐? 지금 옳고 그름이 아니라 뭐가 좋은 삶이냐 이거야. 좋은 삶이란 뭐냐?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좋은 삶이 뭐고 어떻게 실천하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도덕적 삶, 이 도덕적 삶이 좋은 삶이 되겠죠? 이 중요한 것은 유독한 품성을 갖추는 거래요. 그 유독한 품성을 갖추는 게 좋은 삶이고 이거를 어떻게 실천하라 이 얘기죠. 100% 덕윤리 아닙니까? 그죠? 덕을 갖추야죠. 그래서 윤리학은 덕을 한양한 사람의 도덕적 판단과 실천에 주목하라. 즉 덕을 함양한 사람이 행동하는 게 거기서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떤 덕을 갖추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덕은 뭐가 돼? 공동체의 덕이 되겠고요. 그런데 의무론이나 공리주의 같은 윤리학 이론들을 보면은 보편적인 도덕 규칙이나 원리만을 강조한대요. 나는 얘네가 자 간과하고 있다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앞에는 누구 얘기가 나와야 돼? 내 얘기, 즉 덕윤리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찾아보자. 도덕 행위자 내면의 도덕성과 인성이 중요. 이거네. 이게 답이네. 이게 답이네. 2번 도덕 판단의 기준이 되는 도덕 원리가 중요하다. 이건 누가 되겠습니까? 칸트, 공리주의가 되겠죠. 도덕적 실천을 위해 맥락적 사고가 배제하면 안 되지. 그지? 맥락적 사고 있어야지. 상황과 맥락을 봐야지. 이거 배제하는 건 누구야? 칸트죠. 공리주의도 맥락적 사고 배제하지 않습니다. 맥락적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지? 도덕적 관행을 있는 그대로 기술 윤리학이 왜 나와? 이론 규범 윤리하고 있는데 지금 도덕 언어 의미 명령 이 메타가 왜 나와? 여러분 덕윤리는 어쨌든 이론 규범 윤리학이야. 칸트랑 공리주의에 비해서 이론성이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론 규범 윤리학으로 보는 겁니다. 왜?
품성을 갖춘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하라니까 이론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떨어집니다. 실천성이 더 올라가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뭐 덕윤리를 실천규범 윤리학으로 볼 수는 없죠. 왜 구체적으로 뭐 사회에 뭘 얘기하는 게 없잖아, 그지? 음. 실천규범 윤리는 생명과 윤리라거나 사회와 윤리라거나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눠놓고서는 바로바로 적용하려고 하는 게 바로 실천규범 윤리가 되는 거고. 이해됐지? 음. 그러니까 덕윤리도 한마디로 뭐예요? 덕 있는 행동을 하라잖아요. 덕 있는 행동을 하라. 어느 정도의 이론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게 뭐 법칙, 원리 그건 아니고요. 그지? 그냥 공동체가 추구하는 덕을 갖춘 사람이 할 행위를 하라 이 얘기고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요소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맥락적 사고를 통해 실천을 하라 그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원칙이 어디 있어? 원칙은 없지.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4번은 이건 유학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이건 다음에서 보면 될 거고. 자, 드디어 여러분. 아이고 너무 얘기를 했더니 산소가 부족한가 봐요. 학품이 나왔네. 미안합니다. 드디어 도덕과학이 나왔어요. 여기는 금방 끝나요. 여기 끝내고 그 뒤에 끝내고 이제 다음 시간에 여러분 교생 선생님들하고 수업하시면 되겠어. 책 꺼내요. 책. 여기는 책을 보면서 같이 들어갑시다. 여기에 관련된 문제가 없거든. 두 문제밖에 없어요. 됐고.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28조. 애들아 다 있지 지금? 있는 거지? 어디 도망 안 갔지? 그래. 그래 도망가면 안 돼. 아이고 오늘 힘들다 그치? 오늘 학교폭력 실태조사하면서 1교시에 저거 조사했더니 2, 3, 4교시를 계속 지금 수업하고 있어요. 수업이 교환돼가지고 말을 너무 많이 했나요 지금? 아이고 오늘 밥 뭐야 기숙사 친구들아? 오늘은 점심을 좀 먹고 싶다. 점심 원래 안 먹는데 너무 배고프다. 너무 배고파. 뭐야? 이게 뭐야? 안 먹어 씨.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졌어. 시금치 뭐야? 이씨. 조개살은 뭐야? 진짜. 이게 뭐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방송에 올려야 되는데 이거. 이게. 그래도 전 마음에 들어요. 우리나라 급식이래. 난 우리 학교 급식 너무 마음에 듭니다. 참. 나 이거 편집도 못 하는데. 몰라. 일총 공개해야지 뭐. 저녁 속상하다. 자 보자. 배터리가 부족하네. 가자. 녹화는 계속 되고 있고요. 저녁은 괜찮아. 깐풍만두. 난 그것만으로 괜찮아요. 깐풍만두. 자 보겠습니다. 윤리학은 인간 존재의 특성이나 됐어. 넘어가. 신경윤리학부터 볼게요. 네 번째 줄. 도덕적 판단 혹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성과 정서의 역할이 무엇인지, 인간이 자유의지나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과학적 측정 방법, 예를 들면 뇌의 전면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장치 등을 활용하여 입증하고자 한다. 이거 뭐냐면 얘들아, 우리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이제 관장하지 않니?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서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게 아마 저기 손에 그 옆에 붙어 있는 뭐 전두엽인가 뭔가 있잖아요. 그거. 그 부분이 이제 고장난 친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 밑에 보면 철로 수리공 게이지라고 있죠. 난 얘 볼 때마다 그 사진 볼 때마다 그림 볼 때마다 나루토 같지 않냐? 나루토. 그죠? 옷도 나루토. 그죠? 낙엽마을 나루토 같고요. 읽어볼게요. 철로 수리공인 게이지는 작업 중 사고로 쇠막대기가 두개골을 관통했대요. 모두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멀쩡하게 일어났대. 근데 게이지는 사고 완전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야. 책임감 있게 일을 했던 거는 변덕스러워졌고 거짓말을 하거나 걸핏하면 화를 냈대요. 또 그는 우유부단하고 결정을 잘 내리지 못하는 사람이 됐대.
이게 이 이유가 뭐냐면은 뇌에 손상을 입었기 때문에 도덕적 행위도 못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칸트의 철학이랑 완전히 배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칸트는 도덕적 행위 뭐죠? 뭐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자연적 경향성 경리하죠. 오로지 뭐야 선의지에 의해서 순수 이성의 명령만 그렇지 들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정서적인 측면도 필요하다는 얘기지. 정서적인 측면이 고장나니까 전혀 도덕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그거예요. 그거야. 그래서 우리 뭐 사이코패스들 보면은 그 뇌사진 보여주잖아요. 뇌사진 대부분 비슷하게 생겼잖아. 응, 그 감정을 관장하는 그 부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 쪽에서 우리의 도덕 판단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떤 그런 영향을 준다 이런 얘기죠. 위 사례는 신경 윤리적 접근을 통해 정서가 올바른 도덕적 판단과 행위를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보여줍니다. 이러한 접근은 도덕적 판단과 행위에 대한 이성 중심의 전통적인 견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칸트를 재검토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경험적 근거를 통해 밝힌 것이다. 한 다음에 진화윤리학은 되게 재밌어요. 진화윤리학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생각해봐라. 그 여러분들 이제 뭐 이제 나이도 나이시니까 좀 있으면 성인 아니에요? 이제 뭐 연애도 좀 해봤으셨을 테고 썸도 타보셨을 텐데 그런데 이제 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래도 이제 좀 뭐랄까 그렇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만나고 싶어? 그잖아. 배려하지 못하고 맨날 뭐 게임만 하고 야 오늘 뭐해? 나 게임방이야. 너 왜 나 안 만나고 게임방? 뭐 어때? 뭐 친구랑 놀면 안 돼? 뭐 이름 이거 너무하잖아, 그지? 그런 친구들을 좀 너무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니, 얘들아? 그런 사람들은 평생 혼자 사는 거야. 그렇지.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해하겠지. 옛날에도 저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진짜 내가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내가 연애 박사예요. 근데 내 연애는 잘 못하는데, 상담을 참 잘해줘요, 제가. 그래서 뭐 후배들이라든가 친구들이 상담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주는데, 야, 나는 뭐 잘했겠니? 야, 세상에 대학교 때 여자친구가 뭐 이제 싸우고 왔어. 친구랑 싸우고 왔어요. 그래서 막 울면서 싸웠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여학생들 분노하겠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잘못인 거야. 그걸 내 면전에 대고서는 야, 그건 이거 네가 잘못한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네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 라고 충고를 해줬어요. 그때 나보고 막 울더니 헤어지자 그러더라고. 그 친구랑 이제 또 다시 또 그 친구가 여러분 그 친구예요. 그 선생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의 주인공. 비가의 주인공입니다. 아주 나에게 있어서는 뮤즈죠, 뮤즈.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겠는 거야. 그러니까 물론 내 입장에서는 이게 남자들의 입장도 아니고요. 제 입장이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서 얘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거든. 그래서 좋은 결론을 나게끔 하려고 했는데 그게 더 악재였던 거죠. 왜? 이 친구는 나에게 충고를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해결책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위로받으려고 왔던 거지. 내가 그때부터 딱 그걸 딱 깨달았어요. 깨닫고 이제 여자친구를 만나고 사귀고 하게 되면은 그냥 뭐 오빠 나 이런 일이 있었어. 얘가 난 뭐 이렇게 나보고 뭐라 그랬어. 근데 내가 봐도 얘 잘못이야. 그럼 내가 그랬어? 어머 걔 정말 나쁜 애네. 야 걔랑 놀지 마. 이랬더니 사이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인간의 진화입니다. 진화. 그게 바로 진화윤리학이야. 볼까요? 진화윤리학은 도덕성을 진화의 측면에서 설명한다. 자, 이타적 행동과 성품이 관련된 도덕성은 과거 수백만 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 진화한 결과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위주로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어쨌든 동물이잖아요. 동물로 얘기하자면은 번식을 못 하는 거야. 왜? 이타적 행위를 하지 못하니까 아무도 날 만나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번식도 못하니까 아기도 못 낳고 내 유전자 복제도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나는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야겠구나라고 진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밑에 계속 봅시다. 이 입장에서 인간의 이타적 행위는 추상적인 도덕 원리가 아니라 뭐야? 생물학적 적응의 산물이다. 즉 이타적 행위가 궁극적으로 자신의 생존과 번식 혹은 자기 유전자를 복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해서 인간이 이타적으로 행동한다 이 얘기입니다. 굉장히 재밌는 이론이죠, 그죠?
그래서 신경윤리학, 진화윤리학